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3회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국내 중량급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보고 있고요. 웰터급까지는 몇 차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니어 미들급과 미들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6, 70년대를 건너와서 지난 시간에 이제 80년대로 접어들었고요. 백인철 선수의 시대, 또 박종팔 선수의 시대, 주니어 미들급과 미들급이 이제 국내에서 정착하는 그 시기까지를 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박종팔, 백인철 시대부터 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이 자리에는 1, 2부에서 계속 함께 계셨던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엠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본정 님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종팔 선수가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미들급을 평정을 했고, 또 주니어 미들급은 백인철 선수가 이상호 선수와의 결정전을 통해서 스타 탄생을 알린 그 얘기까지를 나눴었는데요. 아무래도 박종팔 선수 얘기를 하게 되면 나경민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뭐 나경민 선수는 이제 우리 한참 이제 복싱 심취하기 시작했을 시기가 맞는 우리 구본정님이 좀 해주시죠. 예, 나경민 선수 이제 국가대표 출신으로 이제 연전 연케어로 이제 한참 떠오르고 있을 당시에 제 기억으로 11전 전케어로 알고 있는데 83년 5월달에 이제 당시에 15연속 KO 방어 행진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깨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웬만한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계셨던 우리 박종팔 챔피언께서 이제 드디어 16차 방어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아주 충격을 받았던 시합으로 네 번인가 다운당하고 KO 당하셨는데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경민 선수는 뭐 아마추어 오래 했지만 좀 단조로운 것 같은데 그 스트레이트는 정말 파워 스트레이트 핵펀치 같은 느낌이었죠 정말. 필살기였죠. 예, 그냥 거의 뭐 갖다 내리꽂는 그 장신에서. 그리고 그 나경민 선수 이렇게 시합할 때 보면 이렇게 가끔 팔을 양손을 만세 이렇게 네. 그 버릇이 있죠. 있는데 좀 옷 때문에 버릇이 생겼다고. 예, 뭐 일설에는 뭐 이제 샌드백을 칠 때 땀에 젖으면 티셔츠가 이제 자꾸 이렇게 걸추작거리는 걸 들어 올리느라고 했다는데 하여간 특이한 동작에 지금 우리 구본정 씨 얘기한 대로 박종팔 선수의 그런 처참한 KO패는 더구나 국내 선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뭐 그런 시합이었죠. 이때가 그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한국이 보이콧을 하면서 네. 그때 대표 선수로 확정이 돼 있던 선수들이 일찍 그 프로로 돌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최충일 선수도 이때 아마 최충일 선수는 80년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바로 프로에 프로에 들어갔고. 들어갔고요. 예. 김인창 선수도 그때 프로로 그래서 빨리 네. 데뷔를 네. 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80 김인창 선수 데뷔를 했죠. 그래서 나경민 선수는 그 굉장히 그 키가 몇 정도 되죠? 한 180, 80은 안 되는 거예요. 180 넘을 것 같은데. 박종팔 선수보다 1, 2cm 정도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 두 선수가 딱 마주치니까 아주 그 업라이트니까 훨씬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듣고 그 시합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박종팔 선수도 굉장히 좋은 체격인데 나경민 선수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체격적인 것도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뭐 지금 구본정 씨 말씀대로 아주 센세이션하게 그 박종팔 선수를 이기는 거죠. KO 당하고 이제 밖에 잘 못 나갔다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합 끝나고 어떻게 리매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뭐 3개월 며칠 만에 이제 9월 초에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 개런티 문제로 많이 문제가 좀 챔피언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최를 이제 동아 프로모션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같은 개런티를 받고 2차전 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그래서 연습량이 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박종팔 선수는 1차전을 지고 정말 이번에 지면은 은퇴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종팔 선수가 왠지 모르게 복싱에 대한 그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나경민 선수와의 1차전을 이기면 명예롭게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니까 이대로 은퇴를 한다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게 다 무위로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1차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연습량이 적었고 2차 때는 이 나경민 선수 펀치에 그 본인의 이렇게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아픈 느낌조차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소금물에 타올을 적셔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계속 턱턱턱턱 치는 식으로 그 피부의 어떤 방어력을 강화했다고 하나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2차전은 4라운드 KO였죠. 네. 근데 하여간 아무튼 이 두 선수의 1, 2차전은 굉장한 그 화제를 불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역사죠. 네, 그래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 아주 문화체육관이 완전히 그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응원을 하고 네. 그 뭐 흥분도는 웬만한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 훨씬 더 아주 흥분도 있고 뭐 시합도 1, 2차전 두 시합도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런 시합이라 하여간 뭐 그 당시의 표현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1, 2차전 모두. 맞습니다. 그때 83년 5월이면은 세계 타이틀 도전이 막 10연패를 넘어가다가 네. 장정구 선수가 3월에 이제 첫 그 타이틀을 따면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시합을 했는데 그때 개런티가 이제 박종걸 선수가 2,500만 원, 또 나경민 선수가 500만 원이었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83년도였는데 40년 전에 그 정도 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선수 대결 때 동아 프로모션에서 개최를 하면서 옵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대결도 동아에서 개최를 하고 아까 구본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에서는 각각 1,500만 원씩 이게 이제 대전료를 받았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대결만큼은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온통 화제 자체가 그 학교 가면 이 얘기였어요. 경기 끝나고 또 재대결이 끝난 다음 날에 뭐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훈화 때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뭐 이슈를 다 덮어버린 그런 그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차전에 첫 녹다운이 몇 라운드에 나왔죠? 1라운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6회, 7회, 8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5, 6, 7회 5, 6, 7회. 1라운드에 사실은 끝난 경기 아닌가요? 근데 그 후에 박종팔 선수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하여간 그 뭐랄까 나경민 선수 주먹이 얼마나 센데 저렇게 재밌을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저렇게 박종팔 선수가 되지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경우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넘어갔죠. 근데 이제 박종팔 선수의 패배 때 뭔가 표정은 항상 고통스럽더라고요. 뭐 그 오벨메이안스한테 질 때도 그러니까 표정은 뭐 표정 연기라는 건 아니지만 표정은 항상 그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아픈 거 같아요. 문표정하지 않고 정말 아픈 것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항상 박종팔 선수가 짓기 때문에 하는데 그 시합은 저렇게 쉽게 쓰러질 수가 있나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1차전 때는 있었고 2차전에서는 뭐 지금 구본정 씨 얘기대로 정말 박종팔 선수가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나경민 선수가 당황을 하는 표정을 보이고 그래서 그냥 박종팔 선수다운 경기로 아마 경기를 끝냈던 것 같아요. 2차전. 보디블로가 환상적으로 그냥 연속해서 그 2차전은 또 나경민 선수가 정말 배 때리고 배 맞고 아파하는 그 막 혹하는 그 표정. 하여간 재밌는 경기였어요. 두 시합 다. 과연 앞으로 그 국내 복싱 경기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경기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국내 선수끼리 그 정도 레벨이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국내 선수끼리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아마추어는 허영모대 문성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나중에 박종팔 대 백인철 경기인데 그때는 사실은 두 사람 다 세계 타이틀을 상신한 뒤여서 나경민 박종팔 전만큼의 백인철 선수는 흥행성은 챔피언 되기 전에. 챔피언 되기 네. 전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라이벌전은 이제 70년대 보면 뭐 김현 허버트강 뭐 그런 경기가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지만 세계 레벨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그 김강민 선수, 오영호 선수 경기도 나름 뭐 우리나라 선수끼리 이슈였고
또 그 누구죠? 금방 얘기했던 거. 아, 김성준 정상일 선수의 시합도 동양 챔피언급 레벨로는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중량급에서 정말 그 라이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기가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그 전에도 뭐 이금택 유재두도 있었고 했지만 뭐 좀 워낙 격차가 나는 시합이었고. 요 뒤에 벌어졌던 게 민병용 대 이왕섭 네, 그 2연전인데 네. 이 경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그 시합은 비중은 약간 조금 그 떨어지죠. 민병현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그 약세를 보여가지고 흥민 떨어졌고 이 박정팔 나경민 선수는 1차전은 의외였고 2차전도 박정팔 의외였죠. 선수가 이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봤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종발 선수는 5월달에 KO 패하고 바로 이제 그 재경기를 네. 가지게 된 거고 나경민 선수는 한번 중간에 한 차례 방어전을 네, 갔죠. 했죠. 그래서 또 KO승을 거두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2차전에서의 예상은 5대5가 아니라 나경민 네. 선수가 유리한 네, 걸로 박정팔이 나왔어요. 선수가 이길이라고는 장담을 못하고 2차전을 맞았기 때문에 나경민 대 이수왕의 시범 경기는 언제였죠? 그거는 이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인가요? 그러니까 82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수왕 선수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된 후에 82년 가을 겨울 그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코토바님께서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나경민 선수 라이트 헤비급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나경민 선수가요. 나경민 선수는 주니어 미들을 뛰던 선수였는데 근데 그 상체 발달된 걸로 봐서는 좀 체중 오히려, 올릴 네. 수도 그러니까 올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키와는 상관없이 그 몸 상태가 라이트 헤비급부터 조금만 증량을 하면은 뭐 라이트 헤비급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거. 체격 조건은 상당히 좋았죠. 네. 나경민 강흥원 선수가. 선수도 그렇고 김덕팔 선수 얘기는 오늘 안 나오는데 김덕팔 선수가 본인 스스로 라이트 헤비급이라고 선언하고 몇 김덕팔 번 선수는 경기했죠. 미들급을 못 맞춰서 네. 라이트 헤비급을 했는데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 미군 상대로 몇 번 했는데 솔직히 보진 않았지만 뭐 실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했는데 라이트 헤비급이라는 어떤 희소성 때문에 근데 상대를 못 쳐서 주로 미군들 상대로 시합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 나경민 선수가 라이트 헤비급은 좀 무리다. 저는 하여간 그때 라이트 헤비급은 어떨까? 아니 왜냐 펀치 파워가 워낙 그 저거 한 데다가 상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흥원 선수하고도 좀 비슷한 체형이에요. 네, 더 강흥원 이두박근이 발달. 강흥원 선수가 더 좀 극대화돼 네.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비슷한 이미지에 거기다 또 그 뭐 후커가 아니고 스트레이트를 막 시원시원하게 뻗으니까 시합 장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했죠. 단조롭지만 최충일 선수의 스트레이트와는 조금 그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묵직하고 네. 피스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 뭐 멕시코체 검정색 글러브냐 일제 빨간색 위닝 글러브냐 글러브 빨간 네. 근데 그날 박종팔 나경민 선수 대결에서는 감이었어요. 감이. 갈색 가미 글러브였죠. 근데 우리는 그게 더 국산인가요? 친숙해요. 국산입니다. 감이. 감이는. 그 당시에 80년대 감이 그 공식 그룹 많이 썼죠. 장정구 시합 방어전도 거의 감이 많이 썼어요. 한참 감이 많이 썼는데 가미가 그게 약간 그 멕시코제를 따라 했나 보더라고. 그 가미를 수제품인데 네. 지금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미라는 상표가 나오지는 않는데 네. 그때 가미를 만드셨던 분이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좋아요. 약간 멕시코 성향으로 만든지 지금도 가미는 좀 그 가미 그러브가 KO율도 높고 상대적으로 상대방 부상도 잘 당하고 가미 그러브가 좀 그래요. 일단 가미 글러브가 그 KO도 많이 나오는데 KO도 많이 나고. 주먹을 덜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합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손등뼈거든요. 그죠. 그 손등뼈와 손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글러브에도 그런 역할을 그 부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그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맞는 쪽에서 부상률이 높아요. 감이 그렇긴 하죠. 감이 그러브가. KO가 많다는 것은 네, 맞는 쪽에 부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년대는 웬만한 세계 타이틀 매치 우리나라 거 다 가미로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가미가 83년 좀 이상? 선풍적이었죠. 80, 그러니까 장정구 초반 방어전 뭐 이럴 때 보면 가미 그러브 꽤 많이 나거든요. 했는데 뭐 하여간 이 박종팔 나경민 이런 시합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레벨급이 이 정도로 붙는 거는 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체급에서 그러니까 동시대에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 KBM 그
12월에 있을 시합에 정민우나 또 이성민 같은 선수가 조금 더 커가지고 뭐 또 좋은 라이벌이 나와서 하면은 그 우리 저 KBM 시합 중에 헤비급 시합 언제 한 거죠? 배현태 선수.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헤비급 우리 그 KBM 국내 시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양 선수가 좀 네임밸류가 있었으면 굉장히 그 명승부 쪽으로 갈 뻔한 시합이에요. 물론 무승부 판정이 났던가요? 네, 아니요. 무승부였죠. 무승부였죠. 뭐 모르겠네. 난 그 주심 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간 시합은 아주 전형적인 그 아주 시속 게임. 헤비급인데 뭐 견뎌내는 거 견뎌내가면서 그렇다고 주먹이 서로 약한 주먹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합을 보면서 그런 게 좀 더 매스컴을 타고 선수들 네임밸류가 조금만 높으면 좀 인기를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근데 문제는 그 인지도가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추신수라든지 야구 류현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대중들이 알 정도의 레벨이 돼야 그런 매치가 아마 성사되고 또 그만한 파이트머니를 받게 될 텐데 83년도에 두 선수가 각각 1,500만 원씩의 대전료를 받았다고 또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니고 동양 타이틀 매치인데 그런 돈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인당 한 2, 3억이 2억 넘는 5천, 거죠. 뭐 2억 5천, 뭐 2억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를 동양 타이틀 매치 라이벌전에서 줄 수 있을 흥행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냥 뭐 그 당시에는 그 복싱이 거의 대중화가 돼가지고 뭐 매주 복싱 중계를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축구 정도? 뭐 축구 야구와 뭐 한 3대 3맥 뭐 그럴 때니까 오히려 복싱이 수입 쪽에서는 더 컸으니까 프로 선수 중에는 그 수입 랭킹을 받을 그때는 프로복서가 항상 상위였죠. 뭐 상위에 뭐 10위 안에는 몇 명씩 들어 있을 때니까 지금하고는 뭐 지금 유상하고 틀리죠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레벨의 시합에 나와도 그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라든지 대중적인 거는 참 그 당시에 그거를 한다는 건 참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 돈 얘기가 나와서 그 말인데 뭐 프로복싱 경우에는 해외 시장은 지금 그 페이퍼뷰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으면서 또 더즌이라는 플랫폼에서 또 방송을 하고 하면서 선수들의 개런티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 마이크 타이슨이 출연을 한다면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당시에 벌었던 돈에 아마 10배 20배 이상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축구 선수들의 어떤 개런티 그런 부분인데요. 국내 선수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국내 선수로는 야구의 이대호 선수가 15억을 받는데 그게 이제 운동 선수로선 제일 많이 받는 거고요. 프로 게이머가 좀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페이커. 프로 놀랍네요. 게이머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선수들이 좀 덜어 있죠. 네. 축구는 그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적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상당한 걸로 알려지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급이 벌써 뭐 몇 억이 되니까 국내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죠. 황희찬 선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황희찬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지금 울버햄튼에 임대 이적을 가 있지만 완전 이적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FIFA는 최근에 규칙을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이 선수가 23세 이전에 속해 있던 팀들 중에 프로팀이 아닌 팀에게 연대 기여금이라는 걸 줍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동북고등학교 손흥민 선수가 동북고등학교에 적은 두고 있었지만 동북고 이름으로 출전한 경기는 없습니다. 바로 독일을 갔기 때문에. 그러나 적을 두고 동기훈련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FIFA가 연대 기여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대여료 같은 이적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수를 육성하는데 그 기여한 부분만큼은 보정해 주는 거죠. 그런 그 비용 지불을 피파가 합니까? FIFA가 규정을 만들어서 피파가 정리를 피파에다 해주는 공탁을 해서 피파가 지급을 하는 구단이 건가요? 줍니다. 구단이 주는데
구단이 그거를 안 주게 되면 피파에 제소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군요. 피파에서 그 교통 정리를 다 해주는 거네. 네. 관리까지 해주는 거. 연대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축구에는 피파라는 그 거대한 축구의 정부 같은 그 큰 어마어마한 산이 있기 권력이죠. 때문에 네. 전 세계를 아우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싱 경우는 뭐 WBA, WBC는 이제 뭐 고사하고 뭐 IBF, WBO를 떠나서 뭐 정말 수많은 그 국제기구들 WBC 하나만 해도 벌써 한 30개가 넘어가는 뭐 그런 지역 기구가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한 기구에서도 정규 챔피언, 실버 챔피언 이런 개념으로 수많은 챔피언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피파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그 뭐 한 기구가 복싱에도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협회도 마찬가지고 축구협회, 야구협회 하는 거는 그 관련된 걸 모든 걸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복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회라기보단 커미션이에요. 커미션이기 때문에 인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기구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하지만 어떤 그런 화이트머니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협회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절대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구속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커미션의 기능이라면 네. 일단 선수들의 대전료를 공탁을 받아서 지불을 하든 네. 아니면 그 프로모터가 선수에게 대전료를 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커미션의 그 순수 기능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수한 인정만 하는 그런 커미션에서 직접 시합도 개최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자체 프로모터 비즈니스 개념이 네, 네. 이제 그 플러스가 돼서 그게 우리나라 한국식 협회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고 그렇게 된 거는 그 뭐 자연적인 게 프로모터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기구는 뭐 피파라든지 그 뭐 야구 협회 같은 그런 협회보다는 아직까지는 커미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같은 프로 스포츠라도 좀 그 협회 기능이 좀 틀리고 화이트머니 얘기 나와서 얘기지만 이게 요즘은 복싱도 세계 복싱도 보면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은 게 멕시칸 세계 챔피언들은 지금도 세계 타이틀 매치 방어전 자국에서 하면 5만 불 받고 뭐 10만 불 받고 그러는데 미국의 더전 같은 데 계약한 애들은 별로 뭐 잘하지도 않은 것 같은 세계 챔피언이 거의 100만 불, 150만 불 받은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 프로모터에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매치메이커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태국이나 멕시코의 자국 챔피언들 자국 방어전은 얼마 못 받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외 방어전을 해야 나가려고 그러고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또 시시껍절한 세계 챔피언들 또 엄청나게 많이 받,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량급이라도 미국 쪽에서 활동하면 돈 뭐 100만 불은 그냥 우습게 받아버리고 대신에 아주 실력 있는 멕시칸 같은 챔피언은 방어전 자기네에서 하면 10만 불도 못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피파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마추어의 그 피파 역할을 하는 아이바는 지금 거의 망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아예 안 돌아가고 IOC가 사고 단체로 지적한 그렇죠. 정도니까. 아이바. 예. 그래서 복싱은 이번에 IOC 자체로 한다 그러고 복싱을 이번에 못할 뻔했어요. 네, 올림픽에서 그 빼겠다. 올림픽에서 못할 뻔했는데 각국마다 이제 다 준비해온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바를 배제해버리고 IOC에서 직접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선수 선발을 하고 심판도 이제 그 IOC에서 직접 선별을 해서 이번 도쿄올림픽이 약간 파행적인 과정을 겪었지만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도 지금 그렇게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복싱이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복싱은 협회보다는 어차피 그 세계를 아우르는 거는 그 몇몇의 큰 프로모터들이 어차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없냐는 거죠. 근데 그 프로복싱은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파 같은 경우에 아마추어 프로를 거의 다 관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복싱 경우에는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도 아마와 프로의 선이 너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아이바 자체가 그런 행정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도 그렇게 이제 벽을 치고 뭐 지내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은 최고 나와서 체대 가고 실업팀에 속해서 연봉을 받으면서 뭐 많게는 1억 2천까지도 받고 적게는 3, 4천부터 그리고 1년에 전국체전 대통령배 한 두세 개 대회를 뜁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프로 선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주고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또 잘을 했던 선수들은 지도자로 남게 되고 단 프로에는 절대 가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되는 갈 생각도 없고. 예, 그런 뭐 가지도 않을 지금 뿐더러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들 경우에는 말은 프로지만 뭐 모든 선수들이 복싱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렵게 퇴근하고 와서 샌드백 두들기면서 한국 챔피언에 올라오면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동양 세계권과는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순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선수와 프로 선수에 대한 분리와 구분이 좀 없어진다면 프로에서 한국 챔피언을 하는 선수가 시흥시청에 속해서 뭐 전국체전 대통령배도 뛰고 또 그 아마추어 시합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한국 타이틀 매치도 하고 동양 타이틀 매치도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프로 선수, 아마 선수의 구별이 좀 없어지는 아마 국내 그 아마 복서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벽이 허물어진다면 세계 챔피언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벽을 허물다기보다 프로 아마를 아예 없애고 그냥 그 프로 아마를 서로 다 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어떤 기관이 피파 같은 기관이 있다면 아마 그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따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요원하다는 대로 거죠. 축구나 야구하고 틀리게 복싱은 커미션 개념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 기구가 몇 개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복싱도 피파나 그 야구처럼 WBO처럼 아주 그 강력한 그 전 세계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렇게 기구가 막 남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인 비즈니스 같이 되다 보니까 협회 만드는 것도 뭐 WBC 만들 때도 그랬지만 IBF 때도 그랬고 WBO 만들 때도 그랬고 그 뒤에 IBO 만들 때 아무도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다만 동참을 안 하고 배제를 하는 것뿐이지 그 협회 자체 만드는 거 갖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상의 어떤 특성 때문에 프로복싱은 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요원하긴 해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어차피 같은 프로지만 이쪽은 어떤 책정된 연봉을 받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면 축구나 야구가 배구도 그렇고 복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프로모터의 어떤 프로모팅에 의해서 매치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한동안 그 올림픽에서 프로 선수한테 개방을 했잖아요. 그것도 물론 지금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있고 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정작 프로에서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된 선수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아, 그거는 이제 오해가 있어요. 그 아이바에서 프로 선수도 올림픽 참가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저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야,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했던 프로 선수는 아이바가 자체적으로 선수들을 프로화시켜서 8라운드 시합, 6라운드 시합 이런 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세계 시리즈, 그렇죠. 월드 시리즈, 네. 토너먼트처럼 이제 본인들이 아이바에서 이제 프로다 하고선 대전료도 주고 어떤 개념을 좀 도입해서 자기들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와야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지 그 자기네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발표됐을 때 WBC에서도 굉장히 그 회장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걱정할 일이 네. 없었던 근데 거죠. 일본에 보면 다카야마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갔다가 다시 프로 왔잖아요. 왔다 갔다 그것은 일본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낫이라는 세계 챔피언이 암낫도 나갔다 참가했던 오죠. 것은 네. 태국 자체 내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서도 어떤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너무나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푸념삼아 얘기를 해봤고요. 아니 그리고 뭐 보면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계 기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세계 대회에서 우리나라
프로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창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애들이. 협회는 많은데 어디 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빨리 협회가 좀 단일화되는 게 사실은 그 최종적인 어떤 사항인데 그 현실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쉽진 않네요, 그게. 아이고 지금 저희가 삼촌포로 빠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종팔 선수와 그 나경민 선수의 정말 그 많은 이슈를 양산했던 그 대결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박종팔 선수는 그 다음 해에 그 IBF에서 신설한 그 슈퍼미들급 세계 타이틀에 이제 도전해서 2대 챔피언이 되죠. 그러면서 동양 타이틀을 다시 나경민 선수가 가져가게 되는데 바로 뺏기죠. 바로 이제 수아르노? 예,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폴리파시르에게 폴리파시르. 뺏기죠. 그리고 김봉렬 선수가 또 다시 와서 또 원정 찾아오고. 가서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경민 선수는 박종팔 2차전 끝나고 그냥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노창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예. 링을 내려와 버리고 내려와 버리고 그 경기 혹시 보셨나요? 네.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그게 뭘 이렇게 특별히 맞아서 내려간 것 같지 않고 뭔가 무슨 불만이 있었다는 설도 있었고 뭐 갑자기 뭐 배가 많이 좀 속이 안 좋아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냥 느닷없이 내려가고. 네. 염동균 선수는 다운을 당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긴 했는데 너무 멀쩡한데 내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키드니 블로우가 들어갔는데 심판한테 계속 항의를 했는데도 심판이 안 잡아주니까 갑자기 이제 뭐랄까 좀 이성을 잃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유재두 그리고 선수-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유재두 선수도 초창기에 그 임병모 선수에게 하다가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초창기에 뭐 그런 적이 있죠. 유재두 선수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프로복싱에서 그 진짜 비매너죠. 어차피 뭐 최선을 다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합 끝날 때까지는 링에 있어야지. 그 뭐 판정 결과 발표 나기 전에 내려가는 건 사실 매너가 아니죠. 그래서 그 유재두 선수도 뭐 임병모 선수에게 맞고 막 김덕팔 그 코치가 만류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가버렸다는 그 얘기하는데 시합은 못 봤어요. 뭐 하도 옛날 시합이라. 그래서 아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창원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노창원 선수도 박종팔 선수와 경기했었죠. 했었죠. 두 번이나 네. 했었죠. 엄청 맞았죠. 그것도 거기도. 네, 근데 한쪽으로 1차전은 졌지만, 잘했습니다. 네. 1차전. 9라운드인가 박종팔 선수가 슬립다운 비슷하게 넘어진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일일이 그런 것까지 잘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마 임준배 이사님은 군대 가고 몇 이제 년도예요, 그러던 그게? 시절이라서요. 85년 85년도 현역이에요, 현역. 나 현역. 유병래 박종팔 매치업도 있지 않았나요? 유병래 선수가 같은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닌가요? 둘의 대결은 네. 없었고 네. 이호필 선수랑 유병래 선수의 네. 대결이 대단했다고 회자가 됐었죠. 당시에. 노창환 선수가 나경민 선수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KO 승으로 이기면서 이제 전면으로 부상을 하고 박종팔 선수와 라이벌 대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팔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돼 있을 때인데 라이벌 매치가 돼서 또 판정까지 잘 견디잖아요. 많이 맞으면서도 1차전 판정. 그렇죠. 1차전에서. 그때 박종팔 선수한테 왜 이 KO 승으로 통쾌한 그 승리를 거두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세계 챔피언인데 들어갔다가 혹시나 럭키펀치에도 걸리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완전히 안전운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 박종팔 선수답지 않은 멘트네요. 네.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저는 기억나는 것이 그 두 선수의 2차전이 매치업이 돼서 그게 아마 86년 신정 예, 특집이었나 신정 그랬을 거예요. 네. 6월 2일 날. 그렇죠.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박종팔 선수가 상당히 네, 기분 기분 나빠했던 나빠하는. 한국 챔피언 그렇죠. 하고 세계 챔피언인데 뭐 그런 기억도 나고 노창환 선수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종팔이를 힘으로든 뭐 이걸로든 저걸로든 안 맷집으로 되는 넘겼다. 맷집으로 넘겨버리겠다. 그 인터뷰는 나도 네. 봤네. 나중에. 그렇죠. 예. 라운드까지 지목하면서 KO를 이긴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냐고 막 아 맞습니다. 참 웃었는데. 그때는 인터뷰 좀 희한한 거 많았는데 그 시합 전에도 막 인터뷰하고 시합 끝나고도 인터뷰를 꼭 했으니까 막 희한한 거 많았는데 88 올림픽 전에 KBS JTB에 스포츠 파노라마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9시 뉴스 할 때 1시간 동안 했잖아요. 네. 최동철 아나운서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는 김미회 아나운서라 그래서 그 산울림 김창훈 선수와 결혼한. 근데 그게 이제 프로야구 같으면은 뭐 8회 9회 뭐 라이브로 보여주고 올림픽 경기 규칙 같은 거 보여주고 복싱 같은 경우도 황충재 황준석 선수 경기 전날인가 둘이 라이브 인터뷰를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뭐 사람 닮은 무슨 나무 갖다 놓고 거기다 글러브 해놓고 뭐 스파링 한다 그러고 그런 거 스포츠판이라고 해서 하고 막 그거 그거는 펀치라인 기사도 있는데 뭐 이상한 그런 기사 네. 많았어. 딸밖에 없는 어떤 사업가가 사람을 닮은 나무를 아들처럼 뭐 아낀다 제갈수라고 이름을 제갈수 붙이고 맞아. 그래서 거기다 글러브 끼워놓고. 네, 거기다 글러브 껴놓고 얘는 복서다. 근데 그걸 뭐. 스포츠판을 하면서 하더라니까 그 텔레비에서. 그 기사를 펀치라인에서 썼던 기자가 제 기억으로는 네. 지금 저 스포츠 인터뷰어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영미 기자였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기사 그 스포츠 파노라마가 시합 자체보다는 그 뭐 시시껍절한 거 시합 네. 전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뭐 하긴 지금도 스포츠는 TV에서도 많이 할애를 하죠. 복싱을 안 할 뿐이지. 요즘은 골프 전성 시대더라고. 당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당구도 요새. 많이 하고 골프 많이 하고 또 이쪽 스포츠 채널 가니까 그 이번에 올림픽 이후에 또 배구도 갑자기 또 시간 늘려서 하고 야구가 오히려 좀 줄인 것 같아. 오히려. 배구 시청률이 여자 배구 시청률이 프로야구를 압도했죠. 뭐 하여간 야구 프로 이제 저 배구가 요새 또 아주 이슈가 됐고 배구도 남자 배구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 여자 배구. 배구가 지금 이슈입니다 완전히. 김연경이 때문에 아주 김연경이 살렸지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은 뭐 김연아라든지 뭐 배구에 뭐 축구에 뭐 이런 이렇게 좀 슈퍼스타가 나오면은 복싱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먼저가 돼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슈퍼스타가 나올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저 황 대표님이 하나 만들어셔야겠어 슈퍼스타는. 열심히 하는 선수들 많습니다. 뭐 그 선수들 중에 누군가는 나오지 않을까 12월 기대해보고 그날 그 강다운 강다운인가 정다운인가 강다원 선수가 배틀로얄 3에서 슈퍼라이트급 우승을 네. 하고 우수 선수로 선정된 선수고요. 네.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준선 선수라고 지금 19살인데 이 선수가 5승 1무승부예요. 네. 강다원 선수는 4전 4승 2KO승이고 강다운 선수는 약간 쿠에바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공격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냥 강다원 쿠에바스 선수는. 그러니까 그게 허점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쿠에바스를 연상케 하는 공격을 보이더라고. 근데 이준선 선수는 그 서인덕 선수와 같은 소속인데 지금 서인덕 선수와의 스파링이 거의 대등한 정도의 기량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가겠지만 그 시합 재밌겠더라고요. 그럴 것 무패 같습니다. 선수끼리의 대결. 맞습니다. 영건들이에요. 강다원 선수는 2000년생, 이준선 선수는 2002년생이기 때문에 볼만한 시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경민 선수가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죠? 네, 타이틀을 뺏기고 그 타이틀을 김봉렬 선수가 바로 가서 찾아오죠. 바로 가서 찾아와서 바로 가서 또 또 뺏깁니다. 바로 가서 또 뺏기죠. 예. 그게 수아르노한테 아니야. 폴리파시레론을 KO 시키고 뺏었다가 수아르노에게 수아르노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인도네시아 미들급도 참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실 우리나라 미들급이 그 전 시대 선배들과는 약간 이제 레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박종팔 백인철 선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도 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주니어 미들급 말년이라면은 유재영 선수, 유재두 선수의 동생이죠. 주니어 미들은 뭐 김종모 선수도 잠깐 빚을 네. 받고 김종보 선수는 웰터급에서 월장. 아닙니다. 아니요. 김종모 선수는
미들에서 주니어 미들라 내려온 건가요? 그리고 이제 미들급 동양 챔피언을 하죠. 주니어 미들에서 뺄 수 없는 게 이제 쌍둥이 윤석열 선수가 송진열. 송진열 선수 참. 예. 송진열, 송국열. 그 선수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복싱이 좀 대중 인기에서 많이 멀어서 별로 빛을 못 봤지만 상당한 캐리어죠. 네. 그렇죠. 두 선수 다 국가대표를 거쳤고, 네. 그러니까 송진열 선수는 이제 미들급 한국 챔피언, 그리고 동양 타이틀은 도전을 했지만 두 차례 다 성공을 하지 못했고, 송국열 선수는 주니어 미들급 동양 챔피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99년, 2000년도까지 이제 동양 챔피언을 했고 일본에서 좋은 승부를 많이 펼쳤어요. 네. 하지만 그 이시다 노부히로나 이런 선수들한테 막히면서 결국 뻗어가진 못했고 도전은 그 후로도 몇 차례 했지만 주니어 미들급에서는 챔피언이 없다가 재작년 1월달에 이준경 선수가 국내에서 그 콜롬반 선수에게 이제 KO승을 거두면서 동양 챔피언에 오릅니다. 지금은 슈퍼웰터급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주니어 미들급 동양 챔피언이 돼서 1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와타나베 아키노리에게 10라운드 KO 패죠. 타이틀을 이제 뺏기면서 그 경기 중계 방송해줬던 걸로 기억. 중계는 안 했어요. 중계 안 했어요. 네, 네. 그 딴 프로모션에서 경기였나? 네. 그 와타나베도 최근에 은퇴했죠. 맞습니다. 네, 지고 은퇴하고 예. 타이틀 뺏기고 은퇴하고 그리고 뭐 90년대 들어서 미들급에서 그래도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했던 거는 이제 송기현 선수가 또 있었죠. 그렇죠. 미들급 경우는 그 뭐 강병인 선수가 네. 이제 동양 챔피언을 잠깐 했었고 한 체급 올리면서 그 자리를 송기현 선수가 챔피언을 하다가 레지 존슨한테 도전을 했었죠. 송기현 선수 미들급 타이틀 매치는 한국 선수가 출전한 유일한 미들급 타이틀 매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미들급으로. 미들급 정상 그러니까 정 미들급으로. 네. 네. 그 국내 미들급에 그렇게 유수 같은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김기수, 유재두 선수는 한 체급 내려서 또 박종팔, 백인선 선수는 한 올려서. 체급 올려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정작 미들급 타이틀은 이 선수 한 명만 했네요.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가 오벨메이어서 1차전에서 이겼으면 뭐 승패를 떠나서 해글러와 미들급 시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렇죠. 그 기회를 올렸고 송기현 선수의 타이틀 매치는 좀 뭐 미스매치에 가까웠죠. 그래도 8라운드까지. 근데 이제 그 좀 갔죠. 시합 도중에 보였던 그 뭐 매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시합 끝나고 기억나는 거는 그 막 송기현 선수는 막 그 졌어도 어떤 간격에 차서 돌아다니는데 그 상대했던 레지 존스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송기현 선수를 외면하는 뭐 좀 그런 게 있었고 뭐 레지 존슨도 후에 라이트 헤비급까지 이제 정복을 하지만 그게 1급 선수는 아니었는데 뭐 그 시합은 그냥 시합 했다는데 의의를 둘 정도 뭐 그 정도의 시합이었습니다. 웰터급에서 월장했던 정영길 선수도 네. 주니어 미들로 이제 한동안 또 활약을 했죠. 동양 홍준석 챔피언. 선수도 세계 도전 했죠. 한번 지벨- 질베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합은 뭐 질베르데이 선수가 황준석 선수가 그동안 뭐 세계 타이틀 매치도 했기 때문에 뭐 정보가 있어서인지 정말 안 붙여줘요. 정말 안 붙여주고 판정으로 이기려고 작정을 한 예, 거예요. 아주 정말 안 붙여주고 뭐 황준석 선수는 뭐 그냥 예전에 자기 폼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뭐 맞추지를 못하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중계했는데 네. 그래서 어린이날 새벽에 아마 하여간 휴일날 새벽이라 이불에서 안 나오고 그냥 테레비만 켜고 봤는데 그냥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그런 시합이 됐었어요. 질베르데일은 챔피언 됐을 당시에 그 카르로스 엘리오트를 아주 쇼킹하게 KO로 이겨가지고 근데 뭐 엘리오트는 아까 얘기했던 유재영 선수라든지 그 엘리오트가 미군 출신이죠. 네, 미군이에요. 그래서 미군 출신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정상도 선수도 이기고 유재영 선수에게도 이겨서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였는데 그 질베르데일한테는 아주 그냥 쇼킹하게 KO가 돼가지고 크게 무서졌다 그랬대. 그 실려 나갔어. 그러니까 들려 나갔는데 질베르데일과 그 황준석 선수와의 시합도 기대를 했는데 이 데일이 안 붙여주고 그냥 도망다니더라고. 계속 도망다니고 황준석 선수는 그냥 그 잽 뭐 스트레이트 맞아서 뭐 코피 흘리고 하면서도 계속 쫓아다니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 시합이 됐죠. 그 시합도. 네. 황준석 선수가 결정전을 엘리오트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러면은 아마 좀 기절시켰을 달라졌을 거예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누가 이기든 그렇죠. 재밌었을 것 같아. 엘리오트가 도망가는 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엘리오트가 강펀처인데 맷집이 턱이 약하기 때문에 한 방 제대로 걸리면 뭐 황준석 선수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데일한테는 더구나 프랑스 현지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엘리어트가 유지영 선수와 결정전에서 챔피언이 돼서 첫 방어전에 정상도 선수와 한 경기가 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어요. 정상도 선수가 포인트상으로는 이긴 경기였다고 보여지는데 아 그래요? 정상도 선수가 백인철 선수도 고전시켰던 그 선수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뭐 적지에서 했기 때문에 판정으로 이제 벽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정상도 두번 한 거. 그랬나요? 그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죠. 정상도 선수는 큰 특징 없어도 항상 좀 애먹이는 스타일이에요. 까다롭죠. 상대를 항상 애먹이는 스타일이에요. 엄청나게 펀치가 없어서 까다롭죠. 그렇지. 펀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애먹이는 선수였고 펀치력이 있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선수는 정영길 선수죠. 네. 그 알만 피카를 한번 KO 시켰었는데 그 선수를 이겼으면 그냥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에게 도전을 했을 텐데 그 경기에서 1회 KO죠. 네. KO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피칼이 도전했다가 2라운드까지 네. 4번인가 5번 다운되고 상대가 안 했고 됐죠. 정영길 선수가 또 찬스가 있었던 게 그 사드 스코마하고 했다 실격패 당했죠. 그게 누구? 그게 백인철 백인- 선수 백인- 오픈 경기. 키워죠 선수의 네, 오픈이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 시합 이겼으면 좀 더 세게 모색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실격패는 내가 내용을 모르겠네요. 왜 실격패를 당했는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드 스코마는 프랑스인이지만 약간 아프리카 계열이고 용병이죠. 맥걸럼하고도 했었고 세계 타이틀은 2번 했었는데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격패로 해가지고 뭐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세월 지나서는 뭐 그때도 황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뭐 김한철 선수 같은 선수 김한철 선수는 이제 파바 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정영길 선수가 피칼한테 타이틀을 뺏기고 피칼이 도전하면서 이제 공석이 된 타이틀의 챔피언이 김창택 선수가 아 김창택 됩니다. 선수가 있었구나. 정말 펀치 파워가 중- 무거웠던 선수였는데 묵직한 선수였죠. 그 김창택 선수가 끝 뻗어나가지는 못했고 송국열 선수 그 송국열 선수가 이제 김창택 선수 이기고 동현 챔피언 그렇죠.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1, 2회 때 얘기했던 선배들보다는 많이 좀 그리고 이제 그 주니어 미들이 굉장히 더 강해졌죠 세계적으로도. 특히- 일본만 해도 엄청나게 강해지고 특히- 국내는 좀 약해지고요. 특히 주니어 미들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뭐 동양인은 범접할 수 없는 취급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간 변방으로 다니다가 미국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특히 뭐 그 베니테즈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슈퍼스타들이 체급을 올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는 이제 아시아인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체급이 돼버렸죠 주니어 미들도. 그래서 사실 주니어 미들은 초창기에는 거의 뭐 이태리, 일본 이쪽에서 챔피언들을 냈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본토에서는 주니어자는 굉장히 좀 배척하는 게 그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제 미국세들이 지금 얘기한 선수들이 뭐 웰타에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인들 어려워졌죠. 두란, 헌즈 이런 선수들이 휩쓸고 가면서 이제 뭐 맥컬럼이라든지 줄리언 잭슨 이런 선수들이 정착하면서 그리고 뭐 무서운 체급이 됐죠. 베니테즈가 뭐 웰타에서 또 올라오고 거길 또 듀란하고 매치를 하려고 듀란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동양인은 참 어려운 체급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참 중량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90년대를 넘어가 버리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선수는 처음 듣는다 하는 그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예. 이제 복싱이 많이 사그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지금도 심판 있는 권혁진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대산 선수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 뭐 그 앞에 열관 선수들보다는 지명도에서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이게 보니까 주니어 미들도 우리나라 복싱이 이렇게 약간 쇠락해 가는 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선수층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번 생에 이제 미들이나 주니어 미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요원하긴 한데 또 복싱의 묘미라는 것이 또 언제 누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려 봐야죠. 세계 챔피언이 이제 국내에서 나온다면 아마 슈퍼라이트급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선수들이 다 라이트급 이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경쟁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봅니다. 지금 세계링을 봐도 같은 체급이라도 워낙 세계 기구가 많다 보니까 어느 기구의 챔피언은 정말 슈퍼스타급인데
다른 기구 챔피언은 또 굉장히 상대로 약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이 이제 체급을 올리는 게 유행이 아니고 그 4대 단체 타이틀 합치기, 네. 그게 또 요새 유행이 돼가지고 Undisputed Champion. 그건 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네, 바람직한데 그게 이제 지속적이지 않고 다시 갈라져서가 문제인데, 지금만 봐도 알바레스라든지 뭐 칼럼 스미스라든지 뭐 4대 기구, 3대 기구 타이틀을 갖고 있고, 지금 라이트 플라이급 같은 경우도 교구체하고 그 에드윈 소토하고 WB의 통합전을 하려다가 이번에 에드윈 소토가 벼락 맞았죠. 졌어요. 타이틀 뺏겼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백지가 됐는데, 더전에서 보면은 이제 체급 올리는 거보다는 통합 타이틀 쪽으로 많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바람직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찬스는 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 선수들이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흥행이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고 만만하면 그 체급을 이제 통합전을 갖게 되는데, 네.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한 체급 올립니다. 한 체급 그렇죠. 올려서 워낙 또 여러 기구가 있으니까 가장 자신한테 맞는 쪽의 챔피언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선수들의 그게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양날의 양날의 그 칼이라고 얘기를 하시셨는데, 그만큼 좀 다양한 매치업이 되고 거기에 비하면 절대절명적으로 붙어야 될 거를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요 근래 한동안 좀 복싱에 재미가 없다가 요 최근 오히려 코로나 전후해 가지고 또 재밌는 매치업이 많고, 시합 내용도 상대적으로 요 최근에 본 시합들은 굉장히 그 재밌는 시합, 뭐 특히 그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타이슨 퓨리와 그 와일드 시합이라든지, 3차전 다 예,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슈아와 그 올렉산드르 우식 시합도 네. 굉장히 나름 뭐 판정까지 갔지만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시합이 있고, 제발 그 메이웨더 시합 같은 시합을 좀 지향하고, 요즘 뭐 한참 떠오르는 뭐 저번타 데이비스라든지, 또 그 누굽니까 그 저 로마첸코 이긴 테오티모 로페스 그런 뭐 좀 그런 선수. 이노우에 나오야도 좋아하고 이노우에 나오야 대단합니다. 이노우에 나오야는 제가 볼 때 일본의 역대 최고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의 업적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한 거고, 근데 단 하나 이제 일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계 어떤 찬스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뭐 물론 뭐 많이들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루트로 보시겠지만 좀 많이 선보일 기회가 없지만,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노우에는 상당히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내 그 현역 복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선수가 이노우예요. 복서들이 좋아하는 예. 복서. 2명에 1명은 이노우에 나와야를 동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좀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같은 어디 아시아고. 저기 무슨 뭐 타이슨 퓨리는 좀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이노우에는 롤모델 될 수 있는 것 같고, 파키아오에서 이노우에 쪽으로 지금 추세가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파운드 포 파운드 한 3위 정도 될 3위 거예요. 더라고요. 예. 사울 알바레스가 1위고 2위가 누가 되려나? 타이슨 퓨리가 되고, 뭐 크로포드나 뭐 이쪽은 좀 떨어졌고, 그 로페즈가 이제 그 로마첸코를 이겼지만 그 이후에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가 로마첸코하고 재시합 얘기가 있는데, 로마첸코가 재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좀그 일선에 나오느냐는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세계를 보면 재밌는 카드가 많아요. 그래서 체급별로는 정말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미들도 디페이라가 하다면 뭐 슈퍼패더도 그렇고 네. 슈퍼라이트도 그렇고 헤비급도 여전히 뜨겁고, 슈퍼라이트는 조시 테일러가 4대 기구를 통합을 했고요. 네. 지금 슈퍼패더도 오스카 발데스랑 그 새롭게 챔피언이 된 그 스티븐슨, 아마 정말 재밌는 카드들이 될 텐데. 그 사코 스티븐슨 이번에 방어 좀 보니까 그 친구도 또 새로운 그 스타가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라이트급도 뭐 헤인리라든지 뭐 로마첸코도 여전히 건재하고 해서 각 체급별로 재밌고, 미니멈만 재미가 없네. 경량급은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그 상황. 라이트 플라이도 나름 재밌어요 지금. 중량급은 지금 상당히 센세이션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좀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양권을 제패를 해야죠. 동양 챔피언부터 해가지고.
자, 지금 세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일단 중량급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박종팔 선수와 백인철 선수 또 김기수, 유재두 선수들이 주는 그 이름의 무게감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임재근 선수도 나름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김기수 선수와 유재두 선수 또 박종팔 선수와 백인철 선수는 추후에 별도의 특집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그 얘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원재 박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엔딩 해주시겠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노력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얘기는 흘러간 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복싱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잘해. 예, 준비해 고맙습니다. 오시는 거죠? 벼락치기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